실적보다 구조가 문제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핵심 정보를 빠짐없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왜 하루 만에 9.99%나 급락했는지, 이 충격이 반도체 실적의 붕괴인지 아니면 시장 구조의 문제인지부터 짚겠습니다. 이어서 신용거래와 강제 매도의 위험,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평가 변화, 제도 개선과 외국인 수급, 그리고 지금 투자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급락은 반도체의 장기 성장 전망이 하루 만에 사라진 사건이라기보다 소수 대형주에 집중된 지수와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레버리지가 동시에 흔들린 사건에 가깝습니다. 코스피는 8203.84로 마감하며 9.99% 급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2% 넘게 떨어졌고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의 급격한 변동이 현물 시장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프로그램 매매를 잠시 멈추는 장치입니다. 서킷브레이커는 시장 전체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더 강한 안전장치입니다. 두 장치가 함께 작동했다는 것은 단순한 약세가 아니라 주문과 유동성이 한쪽으로 급격히 쏠렸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의 50.2%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수를 받치는 기둥 두 개가 동시에 흔들리면서 다른 종목의 상태와 관계없이 시장 전체가 크게 내려간 겁니다. 여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리밸런싱, 매도가 낙폭을 키웠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 종목의 하루 움직임을 2배처럼 확대해 따라가도록 설계됩니다. 주가가 급락하면 상품 운용사는 목표 배율을 다시 맞추기 위해 장중이나 장마감 무렵 추가로 주식을 팔아야 할 수 있습니다. 최초 하락이 기계적인 매도를 부르고 그 매도가 다시 가격을 낮추는 구조입니다. 수급도 매우 불안했습니다. 최신 인사이트 기준으로 외국인은 약 5.8조 원, 기관은 약 5.5조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11.1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전 인사이트가 외국인과 기관의 합산 매도를 약 11조 원으로 설명했다면 최신 분석은 이를 주체별로 구체화했습니다. 핵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위험을 줄이는 동안 개인이 대부분의 매물을 받아냈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저가 매수가 당장은 가격을 지지할 수 있지만 매수 자금에 빚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용융자 잔고는 38.5조 원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신용융자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거래입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져 담보가 부족해지면 투자자가 원하지 않아도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파는 반대매매가 나옵니다. 앞으로 시장이 한 차례 더 밀리면 반대매매가 가격을 낮추고 낮아진 가격이 또 다른 반대매매를 부르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 뒤 지수가 하루 이틀 반등하더라도 위험이 모두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용잔고와 미수금이 실제로 감소하는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추가 리밸런싱이 남아있는지, 외국인 매도가 진정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 분석의 두 번째 축은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장의 기준 변화입니다. 미국에서도 인공지능 투자비와 부채 부담이 부각되면서 대형 기술 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는 2.21%,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1.44%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기업이 인공지능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만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투자가 실제 매출과 현금으로 언제 돌아오는지, 늘어난 부채와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투자 확대 자체보다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중요해진 겁니다. 그렇다고 반도체의 장기 성장성이 바로 훼손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최신 자료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상장지수 펀드 섹터는 최근 한 달 동안 39.57% 상승해 가장 강했습니다. 바로 그 강한 상승이 차익 실현과 쏠림, 청산의 충격을 키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기 산업 전망과 단기 주가 안정성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 메모리 가격, 공급 증설 계획, 미국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 투자를 확인하기 전에는 단순히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추격 매수하기 어렵습니다. 반대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과 메모리 가격이 기대를 웃돌고 대형 기술기업의 투자가 유지된다면 이번 하락은 실적 훼손보다 수급 청산이 앞선 조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 축소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확인되면 높은 실적 기대가 낮아지면서 반도체 대형주의 추가 조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축은 정책과 중장기 시장 구조입니다. 정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규제를 강화하고 주식 결제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이후 보도에서도 오는 10월 결제 주기 단축 로드맵이 거론됐습니다. 결제 주기는 주식을 사고 판 뒤 실제 주식과 돈이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이 짧아지면 거래 상대방 위험을 낮추고 자금 회전을 빠르게 할 수 있지만
세부 일정은 공식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사주 공시와 소각 규정 강화도 중요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을 없애는 소각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 기존 주주의 주당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업에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소각 규모와 이익, 현금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에는 불리한 변화도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 편입이 불발되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가 늦춰졌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51%로 0.05%포인트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은 1537.08원으로 0.31% 올랐습니다. 높은 장기금리는 미래이익의 현재 가치를 낮춰 성장주에 부담을 주고 원화 약세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줄일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 둔화, 대형 기술기업의 재무 부담, 금리 인상 우려, 미실현 이익 과세 논의도 계속 확인해야 할 위험입니다. 코스닥은 최신 보안 데이터 기준 891.52로 7.77% 하락했습니다. 이전 인사이트의 7.94%와 차이가 있으므로 현재 설명에서는 최신 보안 수치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일부 수치와 정책 전망은 기사에 근거한 정보이며 공식 발표 전에는 확정 사실이 아니라 추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종목을 고르기 전에 계좌의 레버리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신용거래, 미수거래가 있다면 수익 기대보다 강제매도 가능성을 먼저 낮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반도체 비중이 높은 상장지수 펀드는 여러 종목이 들어있어도 실제 위험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상품 이름보다 구성 종목과 상위 두 종목의 비중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신규 매수는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 신용잔고 감소, 외국인 매도 진정, 마이크론 실적과 국내 반도체 이익 전망을 확인하면서 나눠 접근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넷째, 중장기 관심 분야는 자사주 소각이 실제로 늘어나는 기업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력, 냉각, 광통신 인프라입니다. 다만 테마 이름만 보지 말고 매출과 현금 흐름이 확인되는 기업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급락 뒤 반등 여부를 맞히는 것보다 추가 하락을 견딜 수 있는 계좌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반도체의 장기 성장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쏠림과 빚이 해소되기 전까지 단기 변동성은 계속 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시장 흐름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